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다뤘던 이슈 중에서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종합 정리한 스페셜 편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지난 22일에 방송했던 17회 소아 응급실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 지역을 통틀어서 어린이 전문 응급실은 단 2곳, 소아외과 전문의는 단 1명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었던 소아 의료 공백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광복절 연휴, 광주 119 상황실에 생후 27개월인 유아 환자가 복통과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광주 북구 한 아동병원으로 아이를 이송했는데요. 맹장염일 가능성이 있어 긴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광주 전남 병원 10여 곳에 연락을 취한 구급대. 하지만 모두 휴일에 소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3시간 가까이 헤매다 200km 떨어진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소아 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새벽에 아파가지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당직 의사가 없어서 진료해줄 수 없다고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대기 시간만 2시간, 아이는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아이는 아프면 죽어야 되는 건가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 청소년 비율이 20%에 달하다 보니 인력도 병상도 부족해 실제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소아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지금 일시적으로 새벽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의료 서비스를 못 해주는 상황이긴 합니다. 금년까지 버티는데 아마 내년은 아마 조대병원도 못 버티지 않을까. 중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쪽으로 이제 인력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등 필수 의료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소아 청소년 의료 공백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네, 코로나19와 인력 부족이라는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큰 수술도 아니고 맹장염 수술을 위해서 3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대전까지 가서야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의료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VCR을 보면 저는 그 재난 안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우리 소아암 치료 완치율이 85%가 넘어가는데 네.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의료 공백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소아외과 방금 말씀하셨지만 맹장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그러나 네. 아이들의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가 또 틀리기 때문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광주 전남에서 단 1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슬픈 일이죠. 네, 그렇죠. 이 사실 아이가 만약에 광주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먼 지역,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좀 아이가 아팠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재난 안전은 항상 이렇게 가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한번 가설을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여수에서 저렇게 아이가 아팠다라고 할 때 여수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처음부터 충남대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은 가까운 여수의 병의원에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건 소아외과 전문의가 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순천 의료원으로 갔어요. 근데 순천 의료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네요. 그럼 전대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갔는데 전대병원에 그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없죠.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디 서울의 학회에 출타 중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가까운 충남대 병원까지 가니까 아이들이 아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방재공학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골든타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만약에 이게 단순한 맹장염에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복막염으로 더 확대됐으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정말 아닙니까? 생명과도 좀 이 연결이 더 될 수 이상 있는. 예, 말에 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소아 의료 공백이 좀 발생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그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림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의 소아외과 전문의 자체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900여 명, 미국이 2,400여 명, 대한민국이 48명입니다. 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선진국에서 인구 대비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데 예컨대 일본만 비교한다면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고 한국이 약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한 절반인 정도 되니까 한 450명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48명이다. 이거 좀 심각한 거죠. 거의 기대값보다 10배 수준,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간의 이제 편차가 더 심하다는 거거든요. 네. 소아청소년과 그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를 봤더니 서울은 31.7명, 그 10만 명당이요. 네. 광주는 14.7, 전남은 8.5니까 지금 청소년과 의원 수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예상대로 이 수도권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네.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나 대구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지자체 두 곳이 광주와 전남이네요. 네. 지금 숫자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4.7, 8.5니까 그다지 뭐 충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정도면은 거의 우려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에서 얼마나 좀 벗어나서 소외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안전 기자단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에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정홍수 씨가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고충을 좀 겪고 계신지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에서 배추 농사를 하면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 정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귀여운 아이 한 명을 안고 있는데 아이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넷째 정태린이라고 합니다. 네, 넷째 태린이랑 함께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해남에는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남에서 소아응급실이 따로 없습니까? 저희 그 해남에는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소아과 늦게까지 한 8시까지는 진료를 해주셨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2분에서 1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4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따로 없으셨습니까? 아이들 4명 키우면서 응급실은 자주 다녔죠.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가면은 응급으로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여기서는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광주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목포로 자주 응급치료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점에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저희가 그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의료 개선이 돼야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나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혜린이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급의료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 기자 정홍수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충분히 더 많이 양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러한 특수 시설들을 갖춘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빛 어린이 병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아동 병원을 야간 진료도 할 수 있게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일부 의료 수가를 조금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좀 긍정적인 더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18살 이하의 경증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지역 간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심하군요. 그렇죠.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도 그러면 광주 전남에 조금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의료 체계가 부족하니까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9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22년 올해 현재 지금 최근에 15곳까지 더 증가를 시키겠다 계획을 수립해 있고요. 네. 광주 전남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아예 이름조차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이 생겼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이 교통 질서를 지키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가지고 정부의 대책을 잘 따라가지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정부나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해줘야 됩니다. 개인의 노력과는 좀 무관한 영역이잖아요. 당연하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들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법제화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만으로도 참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네. 이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나 해결책이 만약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소아 의료 체계조차도 완전하게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전국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7.9%. 심지어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선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의와 전공의까지 최소 4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역 대형 병원에선 수련의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 당장 내후년인 2024년부터 지역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그 이제 골든타임을 2년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2년만 지나가면은 지금 한 70%, 80%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대학병원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넘던 소아 청소년과 지원율이 3년 만에 4분의 1로 곤두박질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높은 축에 속하는 반면 임금은 2020년부터 모든 과목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은 수가 탓에 많은 수의 환자를 봐야만 병원이 운영되는 소아과의 특성 때문인데요. 정부는 소아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를 2배로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저출산 기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소아청소년 환자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라면 수가는 계속해서 인상되어도 결국은 현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거든요. 필수적인 소아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중환자실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이 민간 병원에 투입되는 형태가 저는 당장으로서는 그래도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인 소아청소년과 의료붕괴 위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더 고된 일을 하고 돈을 더 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좀 꺼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추세라면 2024년에는 우리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장 일선에서 이런 심각한 현실을 온몸으로 직접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한웅희 리포터가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전남대병원 소아과 외래진료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현재 소아청소년 외과 수술을 맡는 소아외과 담당 교수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광주 전남 지역의 소아청소년 54만 명의 외과 진료를 단 한 명이 맡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한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남대학교 소아외과 이주연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혼자밖에 없게 되신 건지? 그 몇 년 전에는 조선대랑 제주대에도 이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그만두시고 나서는 충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전부 진료를 보셔야 되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실례지만 혹시 하루를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전날 밤에 있었던 환자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확인을 하고 이제 컨퍼런스나 회의 같은 게 보통 아침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나면 이제 8시 반부터는 수술이 있어서 수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외래가 있으니까 또 외래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회진을 돌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응급실에 또 응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 수술 어레인지를 또 하고 수술을 또 진행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정말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다 보시니까 정말 하루가 정말 너무 짧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요? 일단 지금 소아 수술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외과 안에서도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학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커버할 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사실 소아외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흉부외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나 이런 필수 의료 기피과, 흔히 말하는 기피과라고 말하는 파트들의 인력이 굉장히 다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이 힘들고 근데 충분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이제 소아외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4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이 남은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전남에도 저밖에 없고 이제 경상도에도 사실 아주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뭐 이제 병원마다 지역 거점이어도 한두 명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 소아외과 전공하는 펠로우 선생님들도 1년에 많아야 3분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치고 나서도 지방에 가고 싶어 해야지 지방에 사람들이 채워지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 전반적인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구책들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어떤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게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어떤 뭐 수가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가 개선이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하든 뭐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사고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오롯이 이제 의사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이제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병원 소아과 외래진료센터에서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전남대학교 이주연 교수님 그리고 한웅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아외과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참 이해는 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 이주연 교수님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아외과라든가 또 응급의료학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어떻게 네.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과는 굉장히 경무부서 깊이 부서고 그야말로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어떤 의료인으로서 어떤 사명감에 우리가 부탁만 드릴 것이냐. 그렇죠. 저는 조금 뭔가 획기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을 한번 바꿀 때가 됐다. 네.
참고로 일본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면 네. 전체 의료비의 30%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재밌는 것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의 임금을 엄청 제일 높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단순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유인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구 절벽이라든가 또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VCR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의료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한 2년 남았다. 네. 저는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약국 우리 방제용에 잡고 있는데 예컨대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정전이 돼서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가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줘서 또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다시 재가동하는데. 그런데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우리 방제공학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2년 후에 이제 멈춘다 하면 다시 재가동하려면 저는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뭐죠? 의대에 가야죠. 또 레지던트를 밟아야죠. 또 전문의 밟아야죠. 그래서 경력을 쌓아야죠.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광주 전남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10년의 공백이 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방제공학에서 공공재라는 용어를 한 번씩 쓰거든요. 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도로 같은 거 공공재죠. 네. 도로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반 어떤 의료 체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5천만 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정책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 정책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KBC 서울광역방송센터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아응급센터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홍걸 국회의원이 나와 계신데요.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최근 발의하신 이 소아 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월 24일에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먼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인력 양성을 돕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소아의료 경험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랑 송창경 교수님과 지금 이 소아응급의료 공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이 소아응급 인력들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게다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이 소아 환자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비인기과가 돼가지고 전공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소아 환자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좀 가게 되고 인력이 좀 확충되면 일반 병원들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피하던 현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소아응급의료 같은 이런 필수 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현재 이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 당장 급한 부분 이제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하루아침에 확산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센터 같은 데와 일반 응급실, 일반 응급센터를 연계시켜서라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병원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그나마 운영이라도 됐었던 공공의료원이 이제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 그 원인과 대책을 자세하게 알아봤었던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폭발 사고로 전신 56% 화상을 입은 환자. 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걸린 시간은 15시간 30분. 여수에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왔지만 전문의를 찾지 못해 다시 서울로 약 400km를 이동한 건데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른바 지역 무의촌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종합병원 전문의 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서울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남 지역 2곳. 하지만 2020년 두 병원의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해 병원을 찾아 옮겨 다닌 건데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응급 환자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전남이 71.2명으로 압도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도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인데요. 전라남도 유인도 중 94%는 아예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환자 이송까지 까다로워 섬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의료 공급량의 약 90%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뭐 민간은 이쪽에다가 자본을 투여를 할 때 이윤이 발생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지금 뭔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를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된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은 지금뿐일지 모릅니다. 이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매우 심각하죠. 저는 이 오늘 주제인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백, 또 필수 의료의 문제, 이것은 어떤 의료 체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인구 절벽, 대한민국 어떤 연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역별 건강 수명에 대해서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네. 지역별 건강 수명 격차를 보시면 지금 약간 파란색이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지역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라든가 어떤 장애를 받는 그 기간을 뺀 거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는 이 평균 수명보다도 건강 수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권은 약 72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서 벽지 쪽으로 가면 해남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히 파랄수록 오래 사는 거고 이 빨갈수록 이 건강 수명 좀 낮다는 얘기인데 건강하게 결국은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학계에서 보면 수도권과 이 전라남도 일부 도서 벽지 보면은 13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결국은 건강하게 우리가 양질의 병원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우리가 받는다면 더 많이 살 수가 있는데 더 살 수 없다. 결국은 심각한 지금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전체의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침해 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게 22개 시군 중에서 네.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자그마치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17개의 시군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 읍명동,
97개의 기준을 봤었을 때 더 심각하죠. 산부인과 도착 불가가 77%, 소아청소년과 도착 불가가 73%.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좀 심각하다는 것이죠. 도착 불가가 77, 73%에 좀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고, 이렇게 좀 의료 공백이 좀 심해지는 이유를 네.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절대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 수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난이도가 높은 지금 상급 종합병원 현황이 보이는데요. 모니터에.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수준의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고, 전남은 통틀어서 화순 전남대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문제는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주의 동구 쪽에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타임 이내에 접근하는데 30분 이내에 접근하는데 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특히 이 차가 좀 많이 밀리는 시간대 그렇습니다. 30분 내에 도착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남은 더 심각하죠. 지금 화순 전대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동구권 같은 경우도 좀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동구권 같은 경우 여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의 안전 사고의 빈도가 높겠죠.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죠. 그러면 그만큼의 의료 서비스가 더 보강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선진국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고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병원 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지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상 수를 봐도 우리나라의 병상 수가 OECD 평균, 전체 OECD 평균보다 3배나 많습니다. 평균보다 3배가 많은 정말 많은 거잖아요. 병상 수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고, 또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고급 장비들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수와 또 고급 장비까지 좀 갖춰진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인데, 더 재밌는 것은 매년 1년에 병원 수가 2%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의료 강국이거든요. 문제는 300명 이상의 종합병원 수준의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12개 지역이라는 얘기죠. 네. 이것은 4년 전보다 지금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수준은 높아졌는데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만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지금 의료 선진국의 어떤 그 베니핏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더 지금 문제가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지역별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 수인데 지금 이게 여성 10만 명당 지금 이 문제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산부인과가 16명, 그죠? 16개. 그렇죠. 그다음에 전남은 5.5개입니다. 거의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네요. 심각하죠. 소아청소년 청소년과 의원 수 같은 경우도 서울은 31.7개고 전남은 8.5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 전남 쪽에서는 얘도 날 수도 없고 또 얘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 출산율도 문제인데 이런 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가 않는다면 아이 낳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고 특히 지역의 저출산 이거 인구 절벽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근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시스템을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애들이 아파도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인프라는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애가 없어서 인구 절벽이 문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좀 이 화면을 보면서 통계 수치를 보니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좀 한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의료 서비스 혜택에서 좀 제외된 이 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와 신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안전 기자단분들과 각각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완도 금일도에 계시는 김희정 시민 기자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완도 금일도에 살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네, 지금 금일도에는 어떤 의료시설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까? 의원이 2개가 있고요. 보건소 1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까지 가기에는 좀 얼마나 걸리실까요? 섬 안에 있는 병원은 가장 먼 곳은 2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응급실이나 수술해야 할 수 있는 병원은 배로 20분 타고 나가서
차량으로 40분 이상 이동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섬에서 좀 나가서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최소 1시간, 길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응급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중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119 구급차를 통해서 연계로 강진이나 완도병원으로 가는데 또 닥터 헬기를 타고 가거나 112 헬기를 통해서 목포와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날씨 좋은 날에는 선해기를 타고 가는데 나쁜 날에는 해경선으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섬에서 거주하시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있을까요? 네,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전동 카트를 타고 가시다가 카트가 넘어져가지고 70대 어르신 한 분이 머리를 크게 다치셨었는데 119 신고해서 닥터 헬기가 30분 안에 와서 응급실로 이송해 다행히 잘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근데 반면 기상의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골든타임이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하는 질환이나 완도는 수산업에 대부분 종사하시다 보니까 발생되는 해상사고 시에 심각한 외상을 입으면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바라실까요? 평일에는 그래도 의원이나 보건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주말이나 야간에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빠르게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연륙교 다리가 건설됐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빨리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19 시설을 좀 늘리거나 인원이 좀 보강돼서 빨리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 서남단 끝에 있는 섬입니다. 바로 신안 가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세국 시민 기자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가거도에 살고 있는 임세국입니다. 네, 지금 가거도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예, 건강센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내과, 공보의가 상주하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치료가 불가, 또 건강센터가 1구에 한 곳이 있다 보니까 2구, 3구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네, 가거도에 이 건강센터가 한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계속선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닥터 헬기는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목포까지요. 네, 그럼 야간에는 혹시 어떻게 이동하실까요? 야간에는 이제 안개가 끼거나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세경 경비전으로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쾌속선을 타고 가도 4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네,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는 거의 닥터 헬기 또는 경비전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가고도 부문은. 네, 그럼 만약에 닥터 헬기가 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운행이 좀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좀 이제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도 특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여기는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매우 불편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세국님께서 생각할 때 이 현재 가거도에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워낙 먼 곳이라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배 선원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응급 전문 의사 선생님이 가거도에 꼭 상주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센터에.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방금 이 시민안전 기자단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섬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닥터 헬기라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전남의 도서 지역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닥터 헬기는 단 한 대밖에 없다고 네. 합니다. 지금 저희 취재 리포터가 전남 권역에 하나밖에 없는 닥터 헬기가 있는 이 헬기 계류장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전남 신안 앞에도에 있는 전남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옆에 그 하나밖에 없다는 닥터 헬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곳은 도서 지역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목포 한국병원 닥터 헬기 항공의료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의사 선생님과 운항 관제사 그리고 조종사 등을 포함해 6명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또는 구급대원이 119 상황실을 통해 닥터 헬기를 요청하면 이곳에서 전문 의료팀이 출동해 골든타임 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담당 의사인 한조은 선생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닥터 헬기가 출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닥터 헬기는 지역 보건지소나 아니면 119 구급대원, 아주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님까지도 이제 출동 요청 전화를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서는 신속하게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운항 관제사분이나 기장님께서는 기상 상태라든지 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이송 가능 시간인 일출부터 일몰까지 사이라면 5분 내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장비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심전도랑 산소 포화도 장치가 있고요. 아주 응급한 환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요. 환자의 전체적인 응급 처치를 위해서 의료 기구들이 여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설 앰뷸런스를 타도 돈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헬기를 타면 돈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응급 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의 그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언제든지 저희 응급 헬기를, 닥터 헬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의료팀으로 근무하시면서 닥터 헬기 타고 다니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 계류장이 병원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제 그 이착륙 시에 소음이나 흙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도 도착지는 결국에 병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를 저희 병원에 이송하더라도 저희 병원에 이제 의료 자원이나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최종 처치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아쉽고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 나와 있는 이 헬기는 전남 지역의 유일한 닥터 헬기입니다. 2,000곳이 넘는 섬과 험준한 산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이 한 대로 모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닥터 헬기를 11년 동안 운항하신 이훈 기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항공기는 AW169라는 중형 헬리콥터로서 임무 반경 거리는 145km 서남단 떨어져 있는 가고도까지 임무 수행을 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중에 속도는 한 230km로 비행을 하고요. 저희가 임무 수행하는 도서 지역 전체 전남 지역을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최초 도입하는 항공기는 소형 항공기로서 EC-135라는 항공기인데 그 항공기는 작전 반응 시간, 즉 그 임무 반경 거리가 100km에 약 262곳에 대한 그 도서 지역을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것은 대략적으로 2,900여 명을 구조한 걸로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구하느라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대밖에 없어서 만약에 동시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현재 시스템상은 119 상황실로 임무가 요청이 되면 환자가 많을 경우에 분리를 합니다. 119 항공기나 소방 헬기로, 또 우리 항공기에 이제 더 급한 환자를 이송을 하는데, 정말 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보시는 이 들것 환자 케이스를 또 한 대를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명의 환자까지도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닥터 헬기를 운항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임무 수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 완도 노하도에서 산모를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상에서 이륙한 지 3분 만에 산통을 느끼시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2.9kg 여아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진짜 남다르게 뜻깊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고는 있지만, 그거 외에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남 지역은 전 지역의 도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지금 법상으로는 100인 이상에 되는 도서 지역에 헬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인 이하의 도서 지역이 되어 있는 곳은 그 설치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약 270곳에서 110곳 정도는 설치가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도에서나 아니면 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도 설치한 곳이 한 62개소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이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소수 인원이 거주하지만 그곳에도 헬기장이 설치됐으면 하는 소망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안 응급 헬기 계류장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생명을 지켜내고 또 이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했던 이 닥터 헬기를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좀 노력해 주신 이 닥터 헬기 응급 의료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전남 지역에 한 대밖에 없는 닥터 헬기도 직접 보셨는데요. 이 섬 지역의 의료 공백이 특히나 심각한데 이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닥터 헬기의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기장님께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우선 지금 닥터 헬기 지금 미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괴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도서 벽지에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미담처럼 된다라는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지금 뭔가 잘못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지금 여수라든가 광양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이내에 지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방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그런 유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헬기 이착륙장이 있는 곳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헬기를 타기 위해서 또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금 도서 벽지에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컨대 산부인과라든가 외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의료 서비스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방재공학적으로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닥터 헬기가 단 한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방재공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낙하산을 탈 때에 낙하산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상용 낙하산을 우리가 하나 더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비행기라든가 대형 선박도 뭐예요? 엔진이 혹시 고장이 날까 봐 비상 엔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항상 재난안전은 병렬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됐었을 때 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닥터 헬기가 만약에 전남 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닥터 헬기를 지금 예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뭐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또 예산이 아니어도 지금 조금만 우리가 관심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닥터 헬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착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 착륙장이 없는 것이 많다. 저는요, 착륙장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예산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착륙장 하나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통령 직속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또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원 우리가 왜 뽑아놨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지금 국가균형발전도 하고 또 뭐 인구절벽에 대해서도 고민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이러한 그 의료 공백이라든가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빨리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고령 인구가 많고 또 섬이 많은 전남이기 때문에 닥터 헬기가 단 한 대밖에 없고 또 착륙장이 많지 않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나마 좀 미약하게라도 유지가 되고 있던 공공의료 서비스도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실, 외과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원.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2년여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평균 의료 수익이 약 29%포인트 감소해 손실액은 막대한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일반 진료 기능이 상실하다 보니까 해제되고 난 뒤에 50% 미만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환자가 떨어지고 직원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른 수밖에 없죠. 정상 회복까지 도와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대신 의무 복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긴 이후 공중보건의 전체 인력은 60%포인트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치료 담당 업무까지 과중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이제 진료 보는 거 외에도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도 투입이 됐었고 파견도 있어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죠. 병원도 약국도 없는 전남 지역 166개의 섬에 1년에 4차례씩 순항하며 유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약 1만 명의 주민들을 담당하는 병원선에 배정된 의료 인력은 의사 1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전부. 그런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처참히 붕괴되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정말 이 지역의 의료 공백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 의료의 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글쎄 이제 우리가 외국의 선진 시스템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의료에서 90% 이상이 민간 의료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놔버리니까 지역 의료 체계라든가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병원을 지을 때 당연히 환자가 많은 곳에서 당연히 지을 거고 의사도 돈 벌려고 꼭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영상에서 나온다시피 전체 서울 진료 전체 중에서 약 자그마치 37%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지방의 의료 서비스의 공백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의료의 마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는 이 생명권이나 건강권 같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의료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네, KBC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